좀 피곤한데. 자, 연습 문제부터 맞춰보고 넘어갈게요. 자, 재현아, 수메르인들은 어떤 문자를 사용했나요? 쐐기 문자요. 네, 쐐기 문자가 뭐예요? 쐐기를 박은 듯한 모양으로 네, 전토판 같은 데다가 이제 그 파가지고 이제 네, 맞아요. 갈대로 이렇게 쭉쭉 긋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든 문자를 의미합니다. 자, 2번, 수메르 문명의 모든 도시를 통일하고 아카드 제국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서연아, 누구인가요? 사르곤 대제. 네, 맞아요. 사르곤드즈죠. 잘했어요. 자, 3번. 재현아, 수메르인들은 왜 하늘을 관측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점을 칠 때 별을 가지고 치기 때문에 하늘을 관측하는 데 열심히 했어요. 네, 그쵸. 그리고 각 행성이 그들 신을 대변한다고 믿었죠. 그쵸? 네. 네, 예를 들어서 화성은 로마 사람들이지만 화성은 마르스, 전쟁의 신, 뭐 이런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뭘 열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로마인들 입장에 화성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똑같은 그 원리가 수메르인들한테도 적용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집트 문명은이죠. 이집트 문명은 왜 나일강 계곡을 따라서 형성되었나요, 서연아? 이집트는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네, 물 그쵸. 공급이 중요했어요. 네, 맞아요. 주변부가 다 사막이었기 때문에 사막의 문명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막을 가로지르는 나일강 계곡을 따라서 이집트 문명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자, 이집트인들이 범람한 나일 강물을 저장하고 관리하기에 만든 사회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재현아? 그 노메스요. 네, 노메스 혹은 노모스 둘 중에 하나 써주시면 돼요. 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나일강을 오르내리며 무역 활동을 벌일 수 있었는가? 서연아, 어떻게 무역 활동 벌일 수 있었어요? 지중해는 시원하고 사막은 뜨겁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을 통해서 무역. 네, 바람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쵸? 네, 네,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내려올 때. 어, 편도만 있으면 안 되잖아. 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거슬러 올라갈 땐 돛 달고 올라가면 돼요. 그쵸? 네, 내려올 땐 어떻게 해요? 물살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내려오면 되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려올 때는 돛을 접어요. 그러면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슝 하류까지 내려옵니다. 하류에서 물건을 싣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돛을 달면은 지중해에서 서늘한 바람, 무역풍이 불어오죠. 그쵸? 그걸 타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집트가. 자, 메네스는 왜 코브라가 달린 흰색 왕관을 썼나요? 저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통일할 때 두 왕관을 통합시킨 것이기 때문에. 네, 그쵸.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됐다라는 상징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 상징으로서 각각의 왕관을 믹스한 거죠. 그쵸? 섞어가지고 쓴 게 된 겁니다. 자, 파라오가 신성을 주장해요.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자, 그래서 이집트 왕가에 어떤 결과가 오나요, 소연아? 그래갖고 근친혼이 일어났고 네, 피라미드를 네, 짓기 맞아요.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그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집트의 상징처럼 자리를 잡죠. 자, 이집트의 문자 체계는 왜 매우 복잡해졌어요, 재현아? 원래 그림 글자여서 그림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음절로 바뀌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스핑크스는 L 발음을 낸다든가.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 예전에 있던 문자를 소리 글자로 그냥 가져와 버렸죠. 그쵸?
근데 뭘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 뭐냐 상징 체계인지 음절 체계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자, 이집트 고왕국이 쇠락해 가는데요. 그 쇠락한 이유가 뭐였나요? 서연아. 세금을 요구하는 성직자랑 거부하는 귀족 사이 갈등 네, 때문에. 맞아요. 그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엔 세 개의 세력으로 쪼개지죠. 네, 그래서 멸망하는 게 고왕국이에요. 아, 중왕국이 그 혼란을 수습하고 잘 나갔죠. 그쵸? 네, 근데 힉소스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자, 왜 그랬나요, 재현아? 그 첫 번째로는 네. 이집트가 사막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사막이 있어서 잘 못 들어와서 너무 사막을 믿어서 군사를 소홀히 했던 것과 두 번째 그 힉소스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처음 보는 무기들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쓰러졌어요. 네, 맞아요. 네, 무게에서의 수준 차이도 있었고, 그쵸? 네, 그거를 또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막을 너무 믿은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의 부대가 한꺼번에 넘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그러다가 일격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복습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5장 고대 문명의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신왕국으로 넘어갑니다. 중왕국이 힉소스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쵸? 그럼 네. 신왕국은 뭐냐? 그 힉소스를 쫓아내고 세운 이집트 왕조가 이집트 신왕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 하면은 떠올리는 그 고대 이집트 하면 떠올리는 나라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이집트가 바로 이 신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번성하고 그쵸? 막 그 주변을 호령하는 대제국으로 발돋움한 게 바로 이 신왕국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신왕국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국수주의라고 나오는데 국수주의가 뭔지 알아요? 국수는 맛있다라고 하는 게 국수주의예요? 한번 시켜. 네. 아, 그런가요? 나라고 네, 나라 나라 국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 숫자가 이제 순수하다 할 때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께 뭐든지 좋다, 옳다라고 하는 게 국수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 게 아니라 외국에 기원을 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 네, 이렇게 하는 게 국수주의입니다. 자, 이게 그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요. 우리가 잘하는 거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그나마 좀 별 문제가 없지만 외국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쵸? 네. 그럼 정상적이라면은 외국에 잘하는 거, 좋은 거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서 더 발전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거는 외국 거니까 무조건 배척하는 게 좋나요? 그래도 그리고 배척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여. 받아들여야 되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 국수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먼 관점에서 이렇게 넓은 견지에서 보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발전하는 문명의 흐름에서 혼자 떨어져 나와가지고 고립되는 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왜 이러한 노선을 이집트가 굳게 고수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힉소스라는 사람이 한 200년 가까이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힉소스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힉소스를 몰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힉소스와 기존 이집트와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은 유리할까요? 덜 유리할까요? 네, 부각시키면 시킬수록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국수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냐면은
일제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해서 36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일제가 36년 동안 행한 모든 것들은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일반 학교에서 가서 배우면 다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아요? 모두가 다 나쁜 걸로 평가됩니다. 몰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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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직접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데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직접 그 역사를 배웠거든요. 한국사로. 일제시대 이런 거 보면은 뭐 일본 경찰이 와서 뭐 무고한 사람을 때렸다. 뭐 그다음에 뭐 토지 뭐 측량을 해가지고 뭐 쌀을 수탈해 갔다. 뭐 이런 얘기만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이 36년 동안 한 거 중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진짜로. 예, 아무것도 없는 걸로 허술을 합니다. 네,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세계사도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당대 세계가 어땠는지를 쭉 보고 다시 한번 보니까 일본이 100% 잘못한 것만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뭘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는데, 네, 그래도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36년 동안 잘못한 것만 있겠어요. 그쵸? 이게 말이 안, 선생님, 네, 그때 일본이 가고 나서 좋은 게 네. 이 신분 제도가 무너졌대요. 일본이 들어오고 나서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은 신분 제도를 기초로 하는 나라잖아요. 양반의 나라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거의 80%가 노비라서. 네, 맞아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그걸 폐지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근대화가 뭐 자이든 타이든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공정하게 사실 그냥 판단을 해서 좋은 것들은 우리나라 발전의 모토로 삼으면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도 이 국수주의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야 되는 게 급선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악마화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무조건 다 몰아내야 돼. 쟤들이 하는 건 모조리 다 악이야. 이렇게 해야 정말 대적해서 쫓아내기가 쉽겠죠, 그쵸? 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압제를 당했다가 독립을 하려는 그런 그 과정에서는 이 국수주의라고 하는 노선이 이렇게 꽃피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 뭐든지 좋은 것이요. 그다음에 남의 나라 거, 특히 우리를 지배하던 사람들 건 뭐예요? 뭐든지 나쁜 것이요. 이런 이제 생각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여서 이제 그 이집트 전통 문화가 정말 좋은 거다. 근데 힉소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압제하면서 이거를 다 어지럽혀 놨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을 합쳐서 저 야만스러운 애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예, 본래 그 우리 이집트의 영광을 그쵸? 영광과 부를 다시 그 회복하자.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렬히 호응한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대동단결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반일하면 대동단결하잖아요. 그쵸? 축구 한일전 딱 있으면은 갑자기 축구 안 보던 사람들도 어때요? TV 틀고 막 대한민국 막 이런 네, 그 비슷한 현상이 여기서도 벌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반 힉소스, 이집트 국수주의를 그 기치로 내세워서 이집트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서 이제 신왕국을 세우는 게 이제 아모세 1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1545년경에 이제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힉소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힉소스의 잔재들을 다 없애는 일에 들어가겠죠. 그쵸? 예. 우리나라 말에도 일본 말의 그 흔적들이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한강 고수부지라고 불렀어요. 그 밑에서 이렇게 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한강 고수부지라고 불렀는데 그게 일본 말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한강 둔치, 순 우리말로 바꾸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쨌든 잔재죠. 그쵸? 힉소스의 잔재를 없애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 이제 신왕국을 세웠어요. 그럼 그 왕조가 하는 제1의 과업이 뭐냐면은 힉소스의 흔적을 없애는 거가 되는 거예요. 중왕국은 뭐예요? 황폐화된 관계 시설이나 그쵸? 이런 것들을 복구하고 무역을 진흥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제1의 과업이었다면은 신왕국의 과업은 뭐냐? 힉소스의 잔재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외국인을 모두 공직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이라는 게 뭐예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 그렇죠? 뭐 차관, 총리, 국회의원 이런 정도 될 텐데 자, 여기에 외국인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외교부의 통역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해봐요. 어떤 사람이 통역 실력이 좋아서. 근데 이 사람의 국적은 당연히 뭐겠어요? 통역이니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쫓아내는. 네, 그리고 통역 실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일단 이집트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를 개조해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기업이나 산업 시설은 이제 약탈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강제로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기업 같은 거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외국인들도 기업 운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 가끔 음식 시켜주시죠. 그쵸? 네, 음식 시켜주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쓰잖아요. 그쵸? 네, 배달의 민족 최대 지분 갖고 있는 그 회사가 독일 회사예요. 독일 회사.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그 지분을 독일 회사로 팔아 넘겼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 기업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국수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그냥 다 몰수하는 거예요. 그쵸? 야, 이거 왜 외국인이 왜 이 회사를 소유해? 이제 뺏는 거예요. 그쵸? 뺏고 그 지분을 이제 누구한테 주겠어요? 이집트 사람한테 줘서 네가 경영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재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좋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면 능력이 제1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핏줄이죠. 그쵸? 네, 핏줄이 제1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이 저하될 수가 있어서 좋지 않은 건데, 네, 독립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중시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얘가 저기 힉소스랑 내통한 간첩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이집트 사상이 아닌 모든 사상이 다 탄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열을 받고, 그쵸? 네, 그리고 불태워지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이 이집트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통 이집트 사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 이집트 뭐 다신론들 있을 수 있죠. 그쵸? 네, 그다음에 뭐 온갖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상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예요? 아니 저런 유해한 것들 아니면은 저 힉소스의 첩자들 뭐 이러면서 이제 다 그쵸? 그리고 이집트께 최고로 좋은 건데 아 저 덜 떨어진 것들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삼는 법을 통과시키는 요 법이 신왕국이 성립이 되고 시행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첫 번째 보면은 무슨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 네, 하나님 모르겠네요. 네. 누구를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다고 나오나요? 하나님을 알지 요셉이요. 네, 그렇죠. 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얘기가 이제 이 얘기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강성해졌을 때, 그쵸? 예,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라는 그 구절 나오잖아요. 그쵸? 그 일들이 이러한 배경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네, 30년 동안 이제 그 이집트에 있었는데 나올 때쯤 돼서 떤 일이 벌어졌냐면 힉소스가 추출이 되고 신왕국이 세워졌는데 신왕국의 모토가 뭐냐면은 이집트에 기원을 두지 않은 건 어떻게 한다? 다 뿌리 뽑고 탄압한다. 이런 기조가 성립이 된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제 그 이집트 생활 말미에 극심하게 이제 받게 되는 이런 역사의 그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왕국에서 이제 파라오 중에 하트셉수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 여자예요, 놀랍게도. 네, 이집트에서 여성 파라오가 이때까지는 없었던 거로 선생님이 알거든요. 네, 뒤에 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여성 파라오들 조금 나오고 뭐 한참 뒤에 뭐 저기 그 뭐냐 그 클레오파트라 같은 사람도 나오는데 여기에 이를 때까지는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여자면서도 파라오의 자리에 지위에 오르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나일강에 와서 그 목욕해가지고 모세를 궁궐로 데려가 키운 공주 있잖아요. 그쵸? 그 공주가 아마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이유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이집트의 연대가 지금 표준 연대가 유력하긴 하지만 그게 고정이 됐나요? 아니면은 변동이 될 여지가 좀 있나요? 변동될 여지가 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얘기 했었죠. 지금 표준 연대기는 왕조를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1왕조가 끝나고 그 뒤에 2왕조가 생기고 2왕조가 끝나고 3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네, 요런 연대로 하면은 이제 모세를 입양에 키웠을 때쯤 되면은 이제 누가 역사에 등장해요? 하트셉수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왕조가 생겼는데 2왕조가 등장할 때쯤에는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쵸? 3왕조가 할 때는 또 이렇게 겹칩니다. 그쵸? 그러면 이 기간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세가 등장했을 때쯤 되면 하트셉스투가 아니라 한 200년 뒤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아직은 상존하기 때문에 그때 모세를 그 이집트 궁궐로 불러들인 그 공주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죠, 그렇죠? 특히 고고학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거의 없는데 어쨌든 그 높은 신뢰성을 그쵸 확언하는 그런 형태로는 말은 안 합니다. 네, 유력하게 보인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소개를 할 때 그 타임 테이블의 기준에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가정을 해서 보는 거예요. 자, 아모세 1세와 그의 아들 아메노테프 1세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국수주의 이념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이집트계 최고니까 이집트 거 아닌 거는 어떻게 한다? 싹 다 몰아낸다. 자, 이렇게 이집트를 개조하는 일에 시간 대부분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법도 통과가 되고 외국인 갖고 있는 산업시설들 다 뺏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메노테프 1세의 뒤를 이어서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파라오가 이제 즉위를 하는데요. 외국인 노예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이제 국수주의 노선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예보다 그 본국의 인구 숫자가 적으면 어떨까요? 위협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땅의 주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외국인 노예가 너무 늘어나는 거를 또 달가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 비율에 맞게, 그쵸? 조절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도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줄이느냐라고 하면 이제 노동의 강도를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노동하는 그런 양들을 늘리고, 그리고 아마 그 뭐 돌아가는, 그쵸? 그런 어떤 그 부분들도 조금 적었겠죠. 그런데도 굉장히 잘 대우해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출애굽할 때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잖아요. 그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거기서는 종이었지만 뭐 파도 먹고 생선도 먹고 어, 그랬는데 광야 나오니까 만나밖에 없어서 아유 몸에 힘이 없다 막 툴툴거리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뭐 대우를 좀 덜 해줬고 노동의 양을 늘렸어도 굉장히 사실 좋은 수준으로 대우를 해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의 그 증가 속도를 좀 늦춘다. 이제 이게 투투모세의 기본 정책이 돼요. 그리고 산파들을 통해 남자아이를 죽게 하는 가혹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바구니 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르곤도 비슷한 일을 사실 겪었잖아요. 그쵸? 부모가 못 키우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안 키우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모한테 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기독교 그 가치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부모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키우지 않을 권리를 니네가 행사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모들은 어때? 무슨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그 낙태하듯이 그쵸? 오늘날 그 무책임한 부모들이 낙태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그 모세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키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또 공존하는 거죠. 그쵸? 산파대를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죽게 하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요. 그리고 투투모세 1세가 이제 활발한 해외 정복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계 패권, 그 당대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물론 뭔가 이렇게 거대한 제국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쵸? 그거를 처음으로 이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트셉수트의 아버지인 투투모세 1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집트 지역을 넘어서서 해외 정복 사업을 펼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근동 지역 대부분을 그 자기 세력권 안에 넣는데 성공한 사람이 이제 투투모세 1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대 이집트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화려한 모습들 있잖아요. 그쵸? 네. 네, 왜요, 서연이? 아니에요. 네, 그런 모습들이 누구 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투투모세 1세 요 사람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라를 어쨌든 이렇게 막 한층 업그레이드를 시켰잖아요. 근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그 고왕국대 시대부터 내려온 근친혼 관습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남매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전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심각한 정신장애 그리고 육체적인 그 질병, 그러니까 허약한 허약 체질 이런 아이들만 이제 태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이 딸인 하트셉스투가 이제 굉장히 그 영특한 거예요. 영특하고, 이제 나름대로 좀
통치를 잘할 수 있는 재질이 좀 보이니까 죽기 전쯤 해가지고 이제 하트셉스트랑 거의 비슷하게 공동 통치, 공동 통치 비스무리한 그쵸? 그런 형태로 나라를 운영을 해가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결국 주요 귀족과 성직자들의 이제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그걸 발판으로 해서. 야, 너희들 봤지? 얘 의외로 잘해. 이런 거 보여준 거죠. 그쵸? 여자지만 잘해. 봤잖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왕관을 씌워주면서 정무를 그쵸? 함께 담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동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는 결국 파라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명 있는 거죠. 그쵸? 두 명 있긴 하지만 이제 투투모세는 오늘 내일 하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하트셉스투가 실질적인 파라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위한다 그러잖아요. 어,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후계자한테 그 임금의 왕위를 물려줘요. 그리고 상왕으로 자기는 있는 거예요. 상왕은 실권은 없어요. 예, 그 명예직의 왕으로서 이제 앉아 있고 그 다음 그 세자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여자지만 파라오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그 발판을 투투모세 1세가 마련해주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트셉스투가 이제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파라오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수줍음 많이 타고 여성적이고 막 인형 갖고 놀고 자, 이런 사람이었다면은 자, 이런 거친 그쵸? 거친 남성들의 정치 세계에 쉽게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여자 대장부 스타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잔데 굉장히 이렇게 통 크고 약간 좀 이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고대에는 학교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분리돼 있었다는 거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하트세스투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지 않고 남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겠다고 그 왕자의 옷을 입고 그 남학교로 쳐들어가서 걔네들하고 근데 여기서 그 고대 교육은 앉아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뭐 공도 차고 막 이런 이렇게 피지컬한 활동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수행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꼭 마치 여군사관학교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그렇죠? 공부도 잘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소년들과 그 교육을 그쵸? 우수한 성적으로 또 졸업해내는 또 이런 그 여성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타입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그 교육을 자기가 그렇게 받겠다고 자원을 해서 한 거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뭐 정치나 뭐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이 많고 좀 타고난 그런 기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집트에서는 여자가 파라오가 되는 일을 꺼려했길래 그의 이복 남매인 투투모세 2세와 결혼해서 이집트를 함께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되려는 아마 목표가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엔 어디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잖아. 근데 여자가 어떻게 파라오가 돼? 이제 여기에 최종 관문에 딱 부딪히니까 이제 하트셉스투가 선택한 게 뭐냐? 병약한 이복 남매죠. 네, 병약한 이복 뭐 동생인지 오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이제 남편으로 대충 앉혀놓고 내가 실권 해놓으면 되겠지. 이제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공동 통치가 되는 건데 투투모세 2세는 사실상 별로 한 게 없어요. 실제 통치는 이제 하트셉스투가 하게 되고, 투투모세 2세는 그냥 이렇게, 어, 룰루랄라 하는 네,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병약하죠, 그쵸? 예, 그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투투모세 1세가 하트셉스투를 밀어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병약했고, 그래서 그 아들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첩한테서는 이제 아들이 한 명 태어났대요. 근데 그가 내 뒤를 이어서 파라오가 되어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뒤통수 치고 떠난 거죠, 그쵸? 유언을 내 아내인 하트셉스투가 파라오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떠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첩이니까 이거는 피가 섞인 거잖아요, 그쵸? 신성한 피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내 아들이 파라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그 상황으로 갔다고 합니다. 요상한 네? 아니에요. 예. 자,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집트를 통치할 수 없게 돼요. 자, 요때 하트세프트가 물러난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근데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계시가 뭐냐면 태양신 라가 이집트를 통치하는 파라오가 되어야 될 사람을 나로 직접 지명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파라오 자리에 앉게 돼요. 근데 모든 그 실권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트셉스투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 이거를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때쯤 되면은 거의 안 남아 있게 돼요. 왜냐면은 다른 아들들은 다 병약하고 정신병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신성한 그 피에는 약간 좀 섞여서 좀 이렇게 먼 단계고 그리고 너무 어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트셉스투가 내가 단독으로 파라오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요? 태양신 라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까지 하니까 이제 그 다른 어떤 성직자들이나 이제 그 귀족들이 반대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공식 석장에서는 꼭 어떻게 해요? 남자 옷을 입는 겁니다. 남자 옷 입고 가짜 수염을 붙여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래도 이렇게 그 여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넘게 이집트를 통치했다고 하고요. 해외로 원정대도 보내고 그리고 뭐 무역이나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고 평온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왕국 이집트 황금기 중에서도 가장 화려했던 그런 시기로 꼽히는 그런 여자 파라오가 이제 하트셉스트인데 이 사람이 그 모세를 그쵸 궁으로 들였던 그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는 있어요. 나중에 아닌 것으로 밝혀질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유력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